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토 인문학 강의 오늘 5번째 강연입니다. 5번째 강연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고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든 아니면 자연과학적으로든 사회과학적으로든 포괄적인 시각에서 4차 혁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 로봇공학, 인공지능, 공유경제, 사물인터넷, 초연결사회 등 키워드로 채워지는 이런 세상이죠. 인간과 기계 간의 주인과 종, 주종관계와 역할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노동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두 존재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며요. 이는 인류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를 야기시킬 것인가. 디스토피아 개념은 유토피아 개념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의 지구의 종말이라든가 요즘 SF 영화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인문학적 시각에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습 목차를 보면요.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그 해답은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파괴적 창조 혹은 창조적 파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조건 창조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두 개의 렌즈로 4차 산업혁명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주체. 자, 그랬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로봇과 우리 인간이 노동 경쟁을 벌여야 할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랬을 때 주인과 노예가 어쩌면은 이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증법,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식의 파괴, 상식의 진화, 상식의 파괴인가 진화인가. 자, 이거를 놓고서 인간과 기계 간의 교감 방식의 변화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인간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과 인공지능과의 소통 관계 아니면 그 관계 틀 안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한번 짚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인간 지능에 의존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길러보고자 할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을 파괴와 혁신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봄으로써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보고자 합니다. 인간과 기계 간의 교감 방식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할 미래지향적 삶의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마냥 편리하고 편의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리적 이성에서 도구적 이성으로 몰아가는 것이 혹시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속성일 수도 있는가 하는 우려감도 한번 짚어볼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각각 거쳐왔습니다. 2020년 이후, 지금 2017년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현실에 바짝 다가와 있고 2020년부터는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생산 통제 주체가 누구인가? 사람. 4차에서는 기계 스스로가 생산이나 노동력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공지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구원의 기술인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인가? 자, 유토피아를 옹호하는 입장, 그 다음에 유토피아를 반대하는, 즉 디스토피아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게 지금의 시각인데요. 먼저 이 유토피아 쪽으로 서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은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레지 커즈와일입니다. 이 양반이 얘기하기를 컴퓨터 기술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2045년쯤에는 전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이 탄생해서 인간을 불멸의 세계로 이끌 거라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전망이긴 한데 과연 그럴 것인가는 아직은 뭐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은 디스토피아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자, 이분은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유는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편리함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부터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편리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진정한 인간다움의 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다움의 폭을 줄여가는 쪽으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테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존재감과 유대감까지도 상실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인간의 취미 영역마저 과학기술의 실용성에 자리를 내줄 수도 모른다. 이런 또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하는 드론이 요즘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파워레이라고 하는 낚시하는 드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취미 영역을, 우리 낚시의 취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설렘을 갖고 낚싯대를 들이올 텐데 만약에 물고기의 동향을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기대감과 설렘의 영역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낚시를 하는 진정한 이유가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취미 쪽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 때에 낚시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취미 영역마저도 뺏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과 사물 간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하나의 접점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된다라고 할 때 이 인터페이스 부분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 인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상황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은 윤리적 이성과 도구적 이성인데 이건 지난 강의에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이 도구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성이 원래 온전하게 삶의 우리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 이성이 그렇지 못하고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해버렸을 경우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은 사실 이런 이성이 도구적으로 사용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뭐 각종 사기라든가 범죄,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은 다 도구적 이성의 하나의 큰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학생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리 출석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극단적인 거는 아니지만 일종의 도구적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이성은 합리적이고 온전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해 둬야 될 겁니다. 자, 인간은 윤리적 판단을 한다는 존재라고 여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은 이런 윤리적 판단의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인공지능 차가 주행 중에 있다고 해요. 방향을 돌리면 행인 5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대로 직진하면 주인인 운전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인공지능 자동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이거 여기에는 예시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죠. 그렇죠? 알고리즘은 뭘까요? 알고리즘은 이진법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이것이 옳다, 틀리다.
빨간 신호등일 때는 서야 되고 녹색 신호일 때는 가야 된다라고 인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무단횡단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인공지능은 내 상황에서는 지금 나는 직진하는 게 맞다라고 인식한다면 그네들의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네들이 틀렸으니까.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진법에 의해서 냉철한 분석력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우리 인간이 알고리즘으로 입력시켜 놓은 것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성 부여의 문제인데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극대화될 경우에 인간과 인공지능 둘 중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이 누군가가 프로그래밍화 시켜놓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에 충실하게 작동한다고 할 때에 우리 자율성의 문제, 판단의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미 넘치는 인조인간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인간임을 포기한 진짜 인간들도 많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폭력 범죄들을 보면 그네들이 정말 인간일까 이렇게 의심을 품게 하는 부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들은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한 인간들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다운 존재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인조인간, 인공지능이 더 인간에 가까운가? 아니면 그럼에도 생물학적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진짜 인간이 더 인간다운 존재라고 우리가 여길 것인가?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인간, 인공지능에게 전자인간이라는 어떤 신분을 주자.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자.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 인공지능 역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체성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또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흐름을 가장 냉철하고도 가장 정확한 눈으로 분석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유발 하라리라는 인물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인물은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왔었고요.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사피엔스 이후에 나온 최근의 책도 또 있는데 호모 데우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보는 4차 산업혁명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의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살아있는 인간에게 창조주는 따로 계시지만 우리 이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피조물이 됐는데 지금 이 현상이 인공지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때 우리는 창조자의 입장으로 격상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인간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를 다루는 책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노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책이고요. 자, 사피엔스라는 책 여러분들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파괴하고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도 요동칠 것이다. 자, 이제 중심은 유발 하라리가 끊임없이 핵심에 두는 주요 키워드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 우리가 많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바로 인간의 행복도를 높이는 거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인공지능 역시도 인간의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남, 즉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할 것인가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가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 간의 문제 안에서 그런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얘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걸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나 국가 이런 개념들은 사실 눈앞에 존재하지 않은 개념들이죠.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국가도 추상적이죠. 그렇죠? 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마치
그런 비슷한 존재감을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기업이나 국가, 더 나아가서는 종교까지도 인간이 만들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어 살고 있죠.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뭔가를 윤리적 행동을 해야 되고 기업 안에서는 우리가 또 거기 기업의 룰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그 손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연장자에게 배운 교육 내용으로 여생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역사상 첫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이 디지털 매체라든가 이런 거를 다루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부모님들 앞서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저 때만 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많은 지식을 우리한테 전수해 주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더 앞서 간다면은 옛날에 농사 짓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들부터 하나하나 전수받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지식을 전수받는 시대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이런 쪽,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는가, 디지털 매체를 누가 더 많이 장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식이 누가 더 많이 갖췄냐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의 지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적으로 하면서 창조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제기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를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족해지고 편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만들었을 텐데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런 기술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한다면 저 인공지능에 우리가 멘토 삼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강연이 멘토 인문학인데 인공지능을 멘토 삼아서 우리가 모든 삶의 향방을 가늠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투표를 하는 행위, 나는 내 소신껏 누구를 뽑을 거야. 인공지능한테 물어볼까? 인공지능이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내 배우자감은 나는 어떤 사람을 고르고 싶어. 자, 인공지능한테 물어볼까?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검색해서 나의 모든 거를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당신의 배우자는 누구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안 어울리니까 헤어지세요. 이렇게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기술을 섬기는 지금 모양이 된 건가요? 기술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건가요? 이게 주객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려될 수 있는 것은 알고리즘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은 컴퓨터 시스템을 돌리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어떤 그 신진대사 쪽으로 가져와도 비유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 법, 1단계 뭐, 2단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컴퓨터 시스템은 이 알고리즘으로 작동할 텐데 이 알고리즘이 인력 시장에서 인간을 밀쳐버리고 전례 없는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의 세상을 몰아올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 알고리즘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이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소수의 층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는 소수 그 엘리트에게 부라든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가가치들을 그쪽에 집중시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새로운 불평등의 시대가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특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 인공지능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노동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도 있고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에 근거해서 인간이 창의성이나 어떤 독창성이나 사고 능력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일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의료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 의사하고 인간 의사하고 우리가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폐암 2기이냐 3기이냐 약간 애매한 판정하기 애매한 상태에 있는 어떤 환자의 경우 그 엑스레이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사들은 가끔씩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
오진율이 제법 높기도 해요. 한 30% 정도 가까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왓슨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의사는 1분이나 2분 안에 전 세계적으로 그와 유사한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당신은 폐암 2기, 폐암 3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의료 쪽의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이나 이 검사 쪽에서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 인간이 내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마음에 안 드는 판결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심, 3심, 4심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정해놓은 시스템일 텐데 만약에 인공지능 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검토해서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최적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그냥 기계화되는 시대다 이렇게 바라볼 수만은 없겠죠. 물론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창의성이거나 독창성이거나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이거나 사람을 이해해주는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정부 기관에서 발표했었던 그런 자료들인데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있겠지만은 화가라든가 조각가, 뭐 사진작가, 이런 지휘자라든가 애니메이션 뭐 이런 작가분들 이런 예술성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요하는 그런 직군의 분들은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높은 직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나 뭐 은행원처럼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과 노예,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이 주인과 노예라는 변증법의 이론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이론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했고 이거를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로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제가 만든 이론이기도 하니까 자기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는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원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에게 예속된 누군 존재가 있어요. 그 노예겠죠. 그런데 상황이 진척되다 보면 이 노예, 내 아랫사람한테 주인인 내가 오히려 예속되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헤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입니다. 자, 주인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인이나 그 노예들한테 일을 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그 음식을 해오는 음식을 받아 먹고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법이라든가 고기를 잡는 법이라든가 하다못해 밥을 하는 방식까지도 주인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노예들이 그걸 다 합니다. 물론 처음에 노예는 내 생명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열심히 일을 하죠. 자, 그러다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노예가 잠깐 뭐 병이 든다든가 노예가 잠깐 외출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주인은 심지어 끼니조차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의 노하우를 전혀 익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시간이 지나면 이 노예는 그 낌새를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주인인 저분이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저 양반한테 내가 상당히 중요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내가 서서히 타협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노예가 처음에는 자기 생명권을 잡고 있는 주인이 두려워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노동력의 노하우는 자기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노동력의 노하우는 자기가 체득하게 됩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없으면 주인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인식을 노예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예는 노동을 통해서 건강함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하우도 익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다만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그 사실만 빼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이 노예를 말을 무조건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인이 노예에게 적어도 너도
나하고 동등한 입장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인과 노예의 입장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이걸 변증법이라 그러는데요. 결국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인이 자기 노예의 노예가 되고 내 노예가 주인인 나의 주인이 되는 이런 변증법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이 노예의 자리에다가 인공지능을 그대로 넣어보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인간이 모든 것을 손을 놔버리고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법도 없는 거죠. 자, 인간과 기계 간의 교감 방식의 변화에도 분명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영화 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그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녀를 사랑하게 돼요. 인공지능의 한낱 소프트웨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정이 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같이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해요. 그러고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주인공은 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불과한 이 소프트웨어와의 육체적인 사랑도 원해요. 그렇지만 이 사만다라고 이름 붙여진 인공지능은 사랑을 해줄 수가 없죠. 자, 충격적인 거는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600명에 해당되는 그 누군가 중에서 한 여성을 대리 섹스 파트너로 보냅니다. 자기 남친을 위해서. 자, 이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체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일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 세계를 많이 파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몸에 지니는 모든 많은 이런 교감 방식들 중에서 우리 몸에 지니는 웨어러블 시스템, 이런 시스템도 사실은 이제 인간과 기계 간의 교감 방식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 줄 거라는 거요. 자, 불확정성의 원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 간의 소통은 인간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널 싫어. 저 물음에 대해서 밥 먹었니? 라는 물음에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서로가 불확정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지 이걸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이분법적이니까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고 하니까 흥미롭지 않다라는 거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소통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해서 흥미롭지만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는 대화이지만 인공지능과의 소통은 불확정성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생각들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과 바둑을 뒀죠. 그렇죠? 졌습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바둑이 고작 3살짜리 알파고한테 무릎을 꿇었던 거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틀린 수야, 저건 무리수야. 여러분들 바둑 두는가 모르겠는데요. 악수야, 이적수야. 이렇게 좋지 못한 수라고 여겨왔던 것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수였던 겁니다. 우리가 최선이나 창식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오히려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교육의 방향도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내팽개쳤던 그 방식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 이런 거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여전히 유효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자,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얘기한 학습 정리를 간단히 해볼까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야누스의 얼굴 두 가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윤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긍정적 이성에서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부정적 이성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작품 내용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과연 파괴적 창조, 창조적 파괴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았고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부분들도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경쟁의 주체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자칫 인공지능의
부속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노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과 기계 간의 교감 방식의 변화, 컴퓨터와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도 있는 관계. 이건 지금으로서는 아주 5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교감 방식의 변화인 거죠. 자,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해서 이번 5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6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